만약에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 IPO를 했을 때 네. 개인이 $1,000씩 투자를 했다면 30년이 지난 지금쯤 얼마 정도 수익이 났겠는데 21세기의 마지막 재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과연 지금 우리가 AI 산업에 기본적으로 투자한 게 무엇이 있는가? 네, 오늘 모신 분은 자본주의에 적은 자본주의 책 저자시죠? 곽수종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요즘 삼성전자의 분발, 네. 그러면서 우리 증시가 하반기 진짜 3천 그 이상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 먼저 좀 말씀 듣고 또 네. 다음 말씀 듣도록 하죠. 이제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제 패널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여쭤보면 대부분들이 올 하반기와 상반기까지는 좀 낙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한 5분 중에 4분 정도. 그런데 한 분 정도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으로 9월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소식에 그때까지는 좀 강세를 유지할 수 있지만 미 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면 시장이 많이 흔들릴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증시가 한 30% 정도는 빠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뭐 원인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말씀 나눌 수 있겠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미국 시장을 보기 때문에 뭐 한국 시장도 3,000P를 갖다가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뭐 워낙 시장에 대한 어떤 향방을 우리 시장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중국과 일본과 미국의 어떤 역학적 관계를 다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3,000P라고 하는 것에 너무 낙관론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좀 조심스럽고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뭐 증시가 어느 미국 학자가 이야기하듯이 뭐 90% 대공황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건 그건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요. 조정은 내년 정도에 한번 받지는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물론 경기 후퇴와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쓰신 책에서도 그 미국의 금리 정책 때문에 세계 경제가 위험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셨단 말이죠. 네.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의 금리 정책은 이제 사실은 양적 완화가 팬데믹 이후에 상당히 많이 됐지 않습니까? 네. 양적 완화가 된 이유는 뭐 공급 사슬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소득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미 재무부가 돈을 막 있는 대로 다 풀어버렸죠. 그 와중에 공급 사슬이 끊어지면서 물가가 급등을 하면서 9%까지 넘었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팬데믹이 끝나면서 이걸 그대로 놔뒀다가는 인플레이션이 초고로 갈 수가 있다 싶어서 이제 2%대로 목표치로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효과를 봤죠. 지금 소비자 물가가 3%대니까. 그런데 미국 경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에도 노동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인 성장률이 나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거는 아마 통화정책으로는 긴축을 썼지만 재정정책으로는 정부 보조금이 많이 나왔지 않느냐. 그래서 IRA 법안이나 칩스 법안이나 기후환경 관련된 법안들을 발동을 시키면서 리쇼어링하는 기업들이나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각종 보조금을 주는 그런 재무부의 역할이 이 통화의 흡수력을 조금 완만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화 긴축은 재정적인 팽창과 미국 시장의 구조적인 개혁 문제 그리고 가격 정책의 문제가 모두 맞물려 있는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금리 문제라고 하는 것은 미국 달러화의 값이니까요. 네. 보통 화폐의 가격을 우리가 금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금리가 높다는 말은 달러 값이 상당히 비싸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또 일본 엔화나 우리나라 원화, 중국 위안화가 지금 상대적으로 절하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일본 엔화의 절하 속도가 우리나라와 중국보다는 상당히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수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 특히 네. 현대기아차와 같은 이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가 미국 내에서 지금 판매 1위를 하고 있는 데서 보여주듯이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반도체 부분이 상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지난해 현대기아차가
우리 증시의 어떤 버팀목 역할을 했다면 지금 현재는 환율 저하로 인해서 일본의 경쟁력이 좀 뒤처지는 면을 반도체 부분이 좀 보완해주고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국의 금리 정책이 단순히 소비자 물가와 실업률 문제뿐만 아니라 환율 문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이게 한국과 중국과 일본 또 신흥개도국과 많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제 고용 지표들 나오면은 네. 그 나온 것들 보면은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는 거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그렇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아까 얘기하셨듯이 사람들이 지금 헷갈리는 게 이게 과연 증시와 관련해서는 좋은 시그널로 봐야 되냐, 이 악재로 봐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증시의 호재이면은 분명하죠. 분명한데 이게 왜 악재라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냐 그러면 지금까지 팬데믹 이후에 만들어진 증시 상황을 놓고 보면 AI라고 하는 단어 하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나온 거는 우리 앞에 전시된 건 챗GPT라든지 Generative AI에 관계된 내용만 나와 있지 실제 우리 생활에 적용되고 있는 문명의 이기상에서의 제품들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AI라는 그 화두를 가지고 매그니피슨 세븐이 미국 증시를 달고 온 것은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버블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미국 경제 전반에 말씀 주신 대로 고용이 좀 떨어지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제는 미국 경제의 둔화 양상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 주신 대로 이 고용 부분을 놓고 보니까 이 정도 고용 같으면 한 2분기 경제 성장률을 1.6%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네. GDP 성장률을.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 미국 경제가 2% 넘는 성장률을 달성할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마 어떤 부양책 비슷한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금리 인하가 따라서 9월 달에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뭐 그런 심리적인 요인과 또 기대적인 요인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심리와 기대가 실적과 함께 나오는 거냐 아니면 그냥 하나의 낙관론을 형성하는 구름 같은 이야기만 하는 거냐를 놓고 보면 좀 신중하신 분들은 후자 쪽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적극적이신 분들은 아니다 지금 AI가 상당히 초기 단계를 지나서 성숙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에서 놓고 보면 AI가 중심으로 된 자본시장의 투자라든지 기대 수익은 앞으로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산업 면에서 AI라는 화두가 떠오르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투자 열풍으로 인해서 또 경제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 미국의 경제가 좋은 것은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과 미국 부채와 연결하면서 만약에 위기가 터진다면 네.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죠. 네. 방금 대표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미국의 국가 부채가 이미 GDP 대비 110%를 넘어가고 있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재정의 부담이 상당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재정 부담이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정부가 통화는 긴축을 가져가고 있지만 재정은 긴축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나 팽창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아마 미국 정부로서는 좀 곤혹스러운 건데 어쨌든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적자 문제는 IMF도 그렇고 월드뱅크도 그렇고 유럽 국가를 특히 지적하면서 이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은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네. 보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뭐 일본이죠. GDP 대비 265%라고 하는 국가 부채를 가지고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올리게 되면은 부채 비용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원리금 상환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내리자니 이제 막 인플레이션 비슷한 걸 시작을 했는데 경기가 살아나려고 하는데 금리를 또 내리자니 또 자칫 잘못하면 버블을 만드는 것 같고 엔화의 환율도 지금 161엔을 돌파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과거에 1995년도 일본 부동산 버블이 터질 때 상황과 비슷한 양상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일본의 엔화의 환율을 그대로 용인한다 그러면 아시아 개도국 시장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말라는 부분도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의 금리가 환율이 이 아시아 신흥국이라든지 많은 국가들의 외환위기 문제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은 결국 AI죠. 네. 이번에 쓰신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 여기에서도 그 세계의 그 거대한 변화, 그 가운데 AI 반도체를 좀 찝으셨더라고요. 네. 앞으로 이 AI 반도체, 이 AI와 관련해서 이 열풍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게 결국 경제의 흐름의 어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예. 근데 저는 이제 AI라는 것을 그런 관점에서 봤습니다. 이제 책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는 생존이라는 측면. 네. 그다음에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인간은 이동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뭐 무역을 하든 여행을 하든 이동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동화를 하게 돼. 동화라고 하는 이제 제 단어를 썼는데 그럼 이 세 가지를 놓고 AI와 어떤 연관성을 가져야 되느냐 말씀을 제 나름대로 그냥 설명을 드리면 이 책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 AI라고 하는 꼭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AI는 결코 꼭지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AI는 말 그대로 뭐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도 AI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을 거예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작품입니다. 또 2001년도인가요?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한 그 로봇이 사람의 감정을 가지게 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영화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영화가 1984년에 첫 개봉이 됐던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렇죠. 그 영화의 끝에 제네시스라고 하는 그 시리즈까지 내려오는 걸 보면 결국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하는 또는 지휘하는 그런 면까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경제를 보고 과학 기술을 보고 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단면을 보지 말고 좀 더 멀리 이렇게 내다본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는가를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AI라고 하는 거는 지구 비즈니스를 떠나서 우주 비즈니스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중간 인프라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각종의 노드를 만든 다음에 그 노드를 통해서 플랫폼 서비스 산업을 만들고 하는 것은 지금 뭐 다우가 어떻다, 나스닥이 어떻다, 또 S&P 500이 어떻다 하는 어떤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기업의 실적과 연결되어서 저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AI가 지향하는 바가 궁극적으로 과연 무엇일까? 사람을 대체하는 금융산업, 사람을 대체하는 입법부, 사람을 대체하는 사법부, 또는 사람을 대체하는 마케팅 전략, 기업의 경영 전략 이런 거를 가지고 AI를 본다 그러면 물론 틀린 거는 아닌데 하지만 저는 좀 더 멀리 놓고 보면 결국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위한 하나의 시작이 아닌가.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의 시작점이다. 그렇게 제가 이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다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언급하신 우주항공과 이것은 연계가 되면서 그렇죠. 그 확장성은 계속 넓어질 것이다. 네. 파생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뭐 달나라에 처음 사람이 갔는 게 1960년대 후반부인데 아폴로 11호에서 달나라에 갔다고 하는데 지금 에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스타링크라든지 스페이스 X 산업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를 종점을 두고 있느냐 화성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도 마스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고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도 2011년도에 아마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내용들을 한번 곱씹어 보면 우주로의 여행에 있어서 처음에는 이 점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남자 여행사만 많았습니다. 네. 우주인들이. 그런데 이제 여성 우주인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처음에 동물, 침팬지를 데리고 갔었고요. 나중에는 이제 식물도 가지고 우주를 날아갔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이 과연 무엇을 향한 것일까라고 놓고 보면 물론 지구가 멸망하려면 한 45억 년 정도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인류가 점진적으로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달이라고 하는 것을 우주여행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게 에론 머스크의 생각이고 화성에 언젠가는 요즘도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끼를 화성에다가 뿌리면 그 이끼를 통해서 산소와 광합성 작용으로 인해서 화성에 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이야기지만 방금 말씀하신 AI를 바탕으로 한 기술들이 이러한 여행을 준비하기 위한 컴퓨팅이라든지
미래 산업에 대한 대응의 가장 인프라적인 초보적인 산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동안의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많은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세기를 더하면 더할수록 좀 더 우주적인 입장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책에서 제가 엮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위 엔비디아가 꺾이면 이 증시도 꺾인다. AI는 엔비디아의 어떤 하락과 뭐 마지막을 같이 할 것이다. 이런 의견은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겠네요. 다른 또 뭔가 대체 확장제들이 그럼요. 나오겠네요. 그렇죠. 제가 책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그루가 나와서 사토시 나카모토보다 더 정교한 블록체인보다 더 정교하고 오밀조밀한 암호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경제학을 전공해서 컴공을 전공한 사람보다는 상당히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엉터리일 수도 있고 상상력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과학이라고 하는 산업의 발전 과정이 상상력과 창의력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한 알고리즘보다 더 나은 알고리즘이 나올 것이고 우리가 지금 AI라고 하는 생성형 AI 내용을 놓고 보면 이게 전부 다 숫자거든요, 사실은. 네. 지금 대표님하고 말씀 나누는 과정에 저희들 말들이 문자로 녹음이 되고 있지만 실제 이 문자로 녹음되는 것들이 숫자화돼 가지고 하나의 그 암호 체계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 숫자가 암호 체계로 만들어져서 다른 컴퓨터에 전달될 때, 스마트폰에 전달될 때 음성으로 확인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앞으로 미래 세계에서 기술 발전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한계 지어놓고 보는 것보다는 더 확장적일 것이다. 당장 카이스트에서 엔비디아보다도 성능이 2배나 좋은 GPU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발표가 됐거든요. 네. 이런 점을 놓고 보면 앞으로 미래 세계에서의 그 기술적인 발전, 과학의 발전은 지금까지 우리가 뉴턴의 고전 물리학에서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것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AI 트렌드는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그래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AI에 대한 투자 또 새로운 확장하는 거에 맞춘 또 새로운 투자들이 계속 그러니까 이 민간 쪽에서의 투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민간 부분에서 AI가 발전되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퓨얼, 연료가 뭐냐면 데이터거든요.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가 지금 열풍이 불고 있고요. 이 데이터 센터가 단순히 데이터만 집적하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관하는 굴이라든지 리얼 에스테이트 산업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파생되는 산업은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간단하게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에 많은 전력을 24시간 가동해야 되니까 냉각도 시켜야 되고 전력 사용을 계속해야 되니까 전력 사용도 늘어날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발전 용량도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원자력을 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의 고민도 상당히 깊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AI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던져준 화두는 뭐냐면 한마디로 새로운 자본주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단순히 육로를 통해서 이루었던 자본주의의 그 초기 단계가 해상을 통해서 해상 패권을 다투었고요. 네. 해상 패권을 다투다가 이제 공중에서 이제는 인공위성을 통한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에는 아마 광속이 더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상당히 먼 미래 이야기 같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갖고 싶었던 맥킨토시가 40년이 지난 지금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기로 나온 것을 보면 앞으로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뭐 소위 그 황창규 박사가 이야기한 그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법칙의 성수 효과가 상당히 커지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산업의 발전 이것이 가져올 미래 예상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보면은 뭐 사람의 일자리를 상당히 없앨 것이다. 또 이것이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면서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 것이다. 뭐 여러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미래학자분들도요. 예.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연 인구 감소가 합리적인 것인가, 합리적이지 않는 것인가의 문제.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인가, 오히려 노동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것인가. 그러니까 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 가버리게 되면 노동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저급한 서비스나 상품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분들이 수많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마케팅에 이용이 되고 있고 또 다른 어떤 뭐 사법적인 입법적인 역할에도 또 CEO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이용이 되고 있는 측면을 놓고 보면 인간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화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문명의 발전의 속도가 무척 빨라 보이지만 네. 그 속도 역시 시간과 거리의 어떤 계산의 결과라면 아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거리라고 놓고 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시간이라고 놓고 치면 속도 역시 인간이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바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과거에 르네상스가 끝나고 봉건주의가 무너질 때도 패스트가 유행하면서 봉건주의가 붕괴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권리청원, 명예혁명, 권리장전 끝에 의원내각제도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전제군주 체제에서 공화정으로 갔다가 또 공화정에서 의원내각제로 가는 이런 영국식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놓고 보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 갈래의 길은 지금 무한히 많은 것 같다. 근데 이 중에서 무엇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문제마저 기계에다 맡길 것인가? 아니면 우리 인간이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아마 가장 핵심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그 트렌드를 보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트렌드, 커지게 될 그 트렌드에 투자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제 책에 안 그래도 이제 그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408페이지 쪽에 그 내용을 제가 담아놨습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 IPO를 했을 때, 네.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에 각 개인이 $1000씩 투자를 했다면 그 현재 40년이 지난 또는 30년이 지난 지금쯤 얼마 정도 수익이 났겠는가? $1000 그러면 그 정도 그 당시 환율로 치면 한 1,100원이나 1,200원으로 치면 네.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인데요. 그 정도 투자했을 때 지금 제가 유상증자 받은 거, 무상증자 받은 거 다 계산을 해봤어요. 아,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메타라든지 그 당시에는 엔비디아가 없었으니까요.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를 계산해 보니까 아마 안 믿어지실 거예요. 수십억 대입니다. 네, 그 당시에 1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네. 30년 지난 지금 유상증자나 모든 거를 팔지 않고 그대로 계산해서 축적시켜 놨을 때 보니까 40억 나온 것도 있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네. 만약에 1,000불 투자를 했으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이 22억 정도 됩니다. 이야. 그러니까 그런 자본 투자의 기회도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모 기업 회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21세기의 마지막 재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근데 지금 이미 우리에게 왔는데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경제의 로드맵 속에서 과연 과거 삼성 반도체가 83년도에 시작해서 오늘날 삼성 반도체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가 되었듯이 과연 지금 우리가 AI 산업에 기본적으로 투자한 게 무엇이 있는가? 있는가 없는가부터 먼저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데이터 센터가 가장 중요한데 기업들이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SK나 삼성이나 LG나 현대 등이 어떤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고 어떤 활용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노드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하루빨리 미국과의 어떤 반도체 협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디지털 협정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미래 세계에는 데이터의 국경을 넘는 그런 게 불가피해 보일 것 같은데 이거 역시 한 국가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개인정보가 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협약 등이 필요해서 많이 바쁜 시기에 대한민국 입법부를 보더라도 뭐 AI 공부를 한다고 그러셨지 입법에 관계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런 법안을 만들겠다, 만들 것이다라고 공고한 건 아직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좀 조급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기업들에게 재벌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 우리 개인들에게도 역시 그러한 곳에 투자한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국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라고 하는 개념은 저도 지도교수하고 많이 다투었어요.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다투었다는 네. 게 딴 뜻이 아니고 논쟁을 많이 한 게 우리 지도교수님은 숏 트레이딩을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 네. 단타죠. 근데 저는 롱텀 트레이딩을 강조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408쪽에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는 롱텀 트레이딩입니다. 그렇죠. 이런 새로운 산업, 그러니까 AI라고 했지만 AI가 궁극적으로 적용이 될 우주항공 산업, 바이오 산업, 로봇 산업, 드론 산업, 디지털 통신 산업, 그리고 양자 컴퓨팅 산업에 미리 IPO 되는 주요 기업들에다가 100만 원씩만 투자해 놓는다면 20년, 30년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제가 이 책에서 적어드렸습니다. 네. 그거를 반증하는 게 뭐 제가 100% 자신하지는 못하겠지만 반증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연금공단이 관리공단이 미국 주식을 삼으로 해서 상당히 흑자를 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잘하는 기업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처럼 세계 AI 기술을 선도해 나가는 미국이나 선진국 주식시장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이익적인 측면에서, 이해관계 측면에서는 옳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